사마 줄거리. 고문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네흘류도프는 충동적으로 카투샤를 겁탈했다. 그가 떠난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여지주들의 집에서 나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카투샤는 매춘부로 살아가다 끝내는 범죄자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배심원들의 실수로 독약은 주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단서를 첨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카투샤는 유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우연과 재판장, 판사, 배심원 등의 피로 때문에 결정된 일이었다. (24) 표트르 게라시모비치의 예상대로였다. 회의실에서 돌아오자 재판장은 선언문을 읽어나갔다. 1880X년 4월 28일 황제폐하의 칙령에 의해 N지방 재판소 형사부는 배심원 여러분들의 결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71조 제3항, 제776조, 제77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농민 시몬 까르친킨과 평민 예까제리나 마슬로바 두 사람은 형법 제28조를 적용하여 모든 공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고 까르친킨은 징역 8년, 마슬로바는 징역 4년에 처한다. 평민 예부피미아 부치코바는 형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개인적으로나 신분상 가질 수 있는 공사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3년의 금고형에 처한다. 그리고 본 사건을 위한 재판 비용은 각 피고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단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 본 사건의 증거물은 공매에 붙이고 반지는 반환하고 병은 파기한다. 까르친키는 여전히 두 손의 손가락을 똑바로 편 채 바지 솔기에 바싹 갖다 붙이고 볼을 실룩거리면서 몸을 꼿꼿이 하고 서 있었다. 부치코바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마슬로바는 판결을 듣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억울해요. 난 죄가 없어요. 갑자기 그녀는 온 법정안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너무해요. 전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품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자 피고석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까르친킨과 부치코바가 퇴정하고 난 뒤에도 그녀는 혼자 남아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어 헌병은 그녀 수의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겨 재촉했다. 아니, 안 되겠어.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겠어. 조금 전에 불쾌한 감정을 잊고 네흘류도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그녀를 보기 위해 얼른 복도로 나갔다. 문 앞에는 사건을 끝내게 된 데 만족해하고 있는 배심원들과 변호인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몰려 있었던지라 네흘류도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복도로 나왔을 때 그녀는 벌써 멀리 앞서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급한 걸음으로 그녀 뒤를 쫓아가 앞지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있었으나 이따금 흐느끼면서 빨갛게 얼룩진 얼굴을 스카프 자락으로 닦으면서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며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녀를 지나가게 한 다음 그는 재판장을 만나기 위해 얼른 되돌아왔으나 이미 그는 퇴정하고 없었다. 네흘류도프는 수의실 앞에서 겨우 그를 찾을 수 있었다. 재판장님 하고 그는 재판장 앞으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그는 벌써 밝은 빛의 외투를 입고 수의가 건네주는 은 손잡이가 달린 단장을 받아드는 참이었다. 지금 판결된 사건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배심원입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네흘류도프 공작이시죠? 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었지요. 그는 악수를 하고 네흘류도프를 처음 만났던 날에 야외에서 그가 주위의 모든 청년들보다 멋진 솜씨로 즐겁게 춤을 추던 기억을 흐뭇하게 생각해내면서 말하였다. 헌데 무슨 일이신지요? 마슬로바에 관한 답신서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살 혐의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다소 굳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정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신서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렸을 뿐입니다.
하고 재판장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말했다. 하긴 우리들도 그 답신서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만. 그는 문득 생각이 났다. 답신서에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유죄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 목적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고 말할 참이었는데 모두들 빨리 끝내려고 저마다 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을 다시 정정할 수는 없는가요? 상소 이유는 어느 경우에고 있게 마련입니다. 변호사에게 말씀해야 합니다. 하고 재판장은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걸음을 계속 문 있는 쪽으로 옮기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슬로바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흘류도프에 대해 되도록 정중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재판장은 외투기 위로 볼수염을 쓰다듬기도 하고 네흘류도프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아 이끌며 문 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입니까? 네. 네흘류도프는 황급히 외투를 걸쳐 입으면서 대답하고 그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밝은 햇빛 속으로 나왔다. 그러자 곧 포도를 달리는 마차의 소음 때문에 서로 크게 소리내어 말해야만 되었다. 아시다시피 참 묘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언성을 높여 말했다. 저 마슬로바라는 피고는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즉 거의 무죄에 가깝게 되어 미결 기간까지 포함한 금고 또는 짧은 기간 동안의 구류를 받든가 아니면 유형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형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네들이 살해의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한마디 단서만 붙였던들 그녀는 무죄가 되었을 겁니다. 정말 그것을 빠뜨리다니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재판장은 웃으면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클라라가 정한 약속 시간까지는 이제 45분밖에 남지 않았다. 만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해 보십시오. 상고의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건 곧 발견하게 마련입니다. 이봐, 두보란스카야 거리까지 하고 그는 마부에게 말하였다. 30코페이카 내지. 그 이상은 내지 않겠어. 좋습니다, 나리.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만일 제게 용무가 있으시다면 집은 두보란스카야 거리 두보르니크프입니다. 외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온화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25. 재판장과 나눈 대화며 상쾌한 밖의 공기로 네흘류도프는 다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조금 전까지 느끼고 있던 불유쾌한 감정은 오늘 온종일 너무도 자기와는 동떨어진 낯선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되었다고 여겨졌다. 물론 생각지도 않은 우연의 놀라운 상봉이다. 어쨌든 그녀의 과중한 운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일을 해줘야만 한다. 그것도 조속히, 지금 바로. 그렇다. 지금 당장 재판소로 가서 파나린이나 미키신의 주소를 알아봐야겠다. 그는 이름 있는 두 변호사를 생각해냈다. 네흘류도프는 다시 재판소로 되돌아가서 외투를 벗고 계단을 올라갔다. 첫째 번 복도에서 그는 파나린을 만났다. 그는 파나린을 붙잡고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파나린은 네흘류도프의 얼굴도 이름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힘이 되어줄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으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파나리는 네흘류도프를 어느 법관의 개인적인 공간인 듯한 방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런데 용건은 그 전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내가 이 문제에 관계하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은 오늘 저는 배시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죄 없는 한 여자를 유형을 받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왠지 마음에 걸려서 네흘류도프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거렸다. 파나리는 힐끗 그를 쳐다보았으나 다시 눈길을 아래로 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요 하고 그는 물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여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이 판결을 파기하고 상급 재판소에 상고할 생각인데요. 원로원의 말씀입니까? 하고 파나리는 고쳐 말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훌류도프는 가장 자기를 거북하게 만들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생각에 곧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보수나 비용은 액수에 상관없이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얼굴을 붉히고 말했다. 아니, 그것은 뒤에 얘기하기로 하지요. 하고 변호사는 경험이 없는 상대에게 웃어 보이면서 점잖게 이를 받아넘기며 말했다. 그런데 무슨 사건입니까? 네훌류도프는 대략 내용을 설명했다. 알았습니다. 내일 사건 기록을 조사해 보지요. 그럼 모레, 아니 목요일 저녁 6시경에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그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먼저 가보십시오. 난 아직 좀 조사할 게 있어서. 네훌류도프는 그와 작별하고 복도로 나왔다.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마슬로바를 구하기 위한 수단을 재빨리 강구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다소간 가라앉혔다. 그는 거리로 나왔다. 아름다운 맑은 날씨였다. 그는 개운한 마음으로 봄날의 대기를 들이마셨다. 마부들이 마차 탈 것을 권했으나 그는 걸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카투샤에 대한 일이며 그녀에게 자기가 행했던 행동에 대한 갖가지 추억과 상념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샘솟아올라 맴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시 우울한 감정이 되어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여겨졌다. 아니,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지금 필요한 건 우선 이 답답한 기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는 꼬르차킨 집의 만찬회에 초대되었던 생각을 하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아 시간에 맞춰 갈 수 있었다. 그의 곁으로 철도 마차가 방울소리를 울리며 지나갔다. 그는 달려가 그 마차에 뛰어올랐다. 광장에서 내린 그는 다시 산뜻한 마차로 갈아타고 10분 후에는 벌써 꼬르차긴의 집의 웅장한 저택 현관 앞에 멈춰섰다. 26. 어서 오십시오, 공장님. 모두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르차킨 씨의 거대한 저택의 뚱뚱하고 다정한 문지기가 영국제에 소리 없이 열리는 돌적이가 달린 참나무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지금 식사 중입니다만 공장님만은 모시라는 분부였습니다. 누가 와 있는가? 외투를 벗으면서 네훌류도프는 물었다. 콜로소프님과 미하일 세르게비치님 뿐입니다. 그리고는 모두 집안 식구들입니다. 하고 문지기는 말했다. 층계 위에서 연미복과 하얀 장갑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서 오십시오, 공장님. 하고 하인이 말했다. 들어오시랍니다. 네훌류도프는 층계를 올라가서 그에게 낯익은 호화로운 넓은 홀을 지나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당에는 이제껏 한 번도 자기 방에서 나와 본 적이 없는 공작 부인 소피아 바실리예브나를 제외한 온 가족이 모두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식탁의 웃자리에는 꼬르차킨 노인이 앉아있고 그와 나란히 왼편으로 의사가 앉았고 오른편에는 손님으로 온 이반 이바노비치 콜로소프가 앉아있었다. 그는 전에 현의 귀족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지금은 은행의 중력으로 있으며 코르차킨과는 자유주의자의 동지였다. 그리고 식탁 왼쪽으로는 미시의 4살짜리 막내 동생과 그의 가정교사인 레테르 양이 앉았고 맞은편 오른쪽으로는 미시의 동생으로 꼬르차킨 집안의 외아들로서 중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빼짜와 그 옆자리에는 가정교사인 대학생, 다시 그 왼편으로는 40세의 독신 처녀로 슬라브주의자인 까제리나 알렉세이브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미하일 세르게비치, 혹은 미샤 젤레긴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미씨의 사촌 오빠가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바로 미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마침 잘 오셨어요. 자, 앉아요. 지금 막 생선 요리가 나온 참이요. 하고 꼬르차킨 노인은 눈코풀이 처진 흐릿하고 벌건 눈으로 네훌류도프를 쳐다보고 의치로 조심스럽게 생선을 씹으면서 말했다. 이봐, 솥재판. 하고 입속 가득히 요리를 문 채 그는 뚱뚱하고 풍채가 좋아 보이는 급사를 바라보고 빈자리를 눈으로 가리켰다.
네흘류도프는 꼬르차킨 노인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식사도 같이 여러 번 해봤으나 오늘은 웬일인지 조끼에 걸친 냅킨으로 번들번들 움직이는 호색스러운 입술을 계속 움직여 씻고 있는 붉은 얼굴이며 살찐 목덜미며 특히 살찐 장군다운 풍채가 더욱더 그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 네흘류도프는 이 사나이의 냉혹성에 대해서 누군가 들려주던 말을 문득 생각해냈다. 그가 지방장관을 지내고 있을 무렵 그는 명문의 가정에다 부유하여 출세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사람들을 태용에 처하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곤 했다고 한다. 네, 곧 가져오겠습니다, 각하. 하고 소재파는 은식기가 쭉 늘어져 있는 찬장에서 커다란 스푼을 꺼내 들면서 말하고 볼수염을 기른 잘생긴 급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급사는 재빨리 미시 옆자리에 놓인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그릇들을 정돈했다. 문장이 약간 두드러지게 새겨진 빳빳하게 풀을 먹여 맵시 있게 접은 냅킨이 접시 위에 얹혀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그곳에 앉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탁을 한 바퀴 돌았다. 꼬르차긴 노인과 부인들 외에는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악수를 교환했다. 이렇게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자기와 전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이들 모두와 악수를 나눈다든가 하는 짓이 왠지 오늘 그에게는 불쾌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는 늦게 오게 된 데 대해 사과하고 식탁 끝에 미시와 까체리나 알렉세예브나 사이에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꼬르차킨 노공작은 보드카를 들지 않으려면 새우라든가 어란, 치즈, 청어가 놓여있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라고 권했다. 네흘류도프는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으나 치즈 없는 빵을 먹다 보니 중간에 스푼을 놓을 수도 없고 하여 마구 먹어댔다. 그래, 근본을 뒤집어 놓으셨나요? 하고 콜로소프가 배심원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보수주의 신문 기사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말했다. 죄 있는 자를 무죄로,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만들어 놓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을 뒤집는다. 근본을 뒤집는다. 참. 자유주의의 동지인 이 친구의 두뇌와 학식에 대해서 끝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노공작이 웃으며 되풀이했다. 네흘류도프는 예의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콜로소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는 스프를 먹기만 했다. 그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미시는 그이라는 대명사로 그들끼리의 친밀한 사이를 은근히 나타내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한편 콜로소프는 자기를 격분하게 만든 배심원 제도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설을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의 조카인 미하일 세르게비치도 동의하며 딴 신문에 난 이에 관한 논설을 이야기했다. 미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차리고 있었는데 화려하지 않은 고상한 차림이었다. 무척 시장하셨나 보죠. 그래요. 네흘류도프가 입속의 것을 다 씹기를 기다렸다가 그녀가 물었다. 별로. 그런데 당신은 미술 전시회에 갔었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아니요.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살라마트프 씨 집에서 테니스를 치다 왔어요. 꾸르꾸스 씨는 정말 기막히게 치시더군요. 네흘류도프가 여기 온 것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기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집이 풍겨주는 그의 기분을 부드럽게 누그려주는 우아함이나 사치스러움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그를 애워싸주는 애모와도 같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엔 이상하게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문지기뿐 아니라 넓은 층계, 꽃다발, 하인들, 식탁의 장식, 심지어 미시까지 다 기분에 언짢았다. 오늘 저녁 미시는 그에겐 매력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색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콜로소프의 자유주의자인 양 의기양양하게 내뱉는 평범한 말투도 불쾌했고 꼬르차킨 노공작의 황소 같은 호색적인 거만한 모습도 불쾌했으며 슬라브주의자인 카체리나 알렉세예브나의 프랑스 말도 불쾌했고 여자와 남자 가정교사의 비굴한 표정도 그에겐 불쾌하기만 했다. 특히 그를 불쾌하게 한 것은 미시가 자기를 부를 때 그이라고 한 대명사였다. 네흘류도프는 언제나 미시를 대할 때마다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따금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거나 또는 달빛 속에서 그녀를 보듯이 그녀의 아름다운 전만을 볼 때가 있다. 그럴 때의 그녀는 생명감 있고 아름답고 지적인 자연스러운 여성으로 그의 눈에 비쳤다. 그러나 이따금 밝은 햇빛 속에서 그녀를 보듯이 그녀의 결점이 온통 그의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숨겨진 잔주름이 온통 다 보였고 그녀의 머리 모양이며 비죽 붉어져 나온 팔꿈치가 눈에 거슬렸다. 특히 그의 눈에 두드러지게 거슬리는 것은 흡사 아버지의 손톱을 연상케 하는 투박한 엄지손가락의 손톱이었다. 그건 정말 지루한 게임이지요. 하고 콜로소프가 테니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 우리가 즐겨하던 크래킷이 훨씬 재밌지. 아니에요. 해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주 재미나는 게임이에요. 하고 미시가 대꾸했지만 네훌류도프에게는 아주라는 발음이 어색하게 꾸며져 발음된 듯이 여겨졌다. 이렇게 하여 토론이 시작되자 미하일 세르게비치와 까체리나 알렉세예브나도 이에 끼어들었다. 다만 여자와 남자 가정교사와 아이들만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 옆에서도 지루해하는 듯 보였다. 언제나 토론이라니까. 꼬르차 낀 노인은 큰 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조끼에서 냅킨을 벗으며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인이 달려와 의자를 얼른 붙잡는다. 노공작이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고 향기로운 물이 담겨진 그릇이 놓여있는 탁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그 물로 양치질을 하고 아무 흥미도 없는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다. 안 그런가요? 하고 미시는 네훌류도프를 돌아보고 게임처럼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건 없다는 자기의 의견에 찬성을 구하려는 듯이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그가 뭔가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려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항상 염려스러워하고 있던 것이어서 그녀는 더욱 그 이유가 알고 싶었다.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 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네훌류도프는 대답했다. 어머니한테 가시겠어요? 미시가 물었다. 네, 그러지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으나 별로 마음 내키지 않는 듯한 눈치가 분명하게 미시의 눈에 비쳤다. 그녀가 이상한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남의 집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언짢게만 하려 들다니. 그는 혼자 돌이켜 생각하고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공작 부인께서 상관없으시다면 기꺼이 뵙겠다고 말했다. 그야 물론이에요. 어머님 기뻐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담배는 피울 수 있어요. 이반 이바노비치도 거기 계세요. 이 집의 여주인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늘상 자리에 누워 지내는 환자였다. 그녀가 레이스와 리본으로 단장을 하고 빌로우드며 금박이며 상하며 청동이며 꽃다발 속에 쌓여 누운 채로 손님을 맞는 것도 벌써 8년째나 되었다. 외출은 전혀 하지 않고 그녀의 말대로 한다면 자기의 친한 친구들, 즉 그녀의 생각에 의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유별나 보이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도 그러한 친구들 중에 하나였다. 그 이유로는 그가 현명한 젊은이로 생각됐기 때문이고 또 그의 어머니가 자기네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미시가 그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크고 작은 2개의 거실을 지난 그 안쪽을 거처방으로 삼고 있었다. 커다란 객실 앞에서 네훌류도프의 앞을 가던 미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금박 의자 등에 손을 얹고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시는 그와의 결혼을 몹시 재촉하고 있었으며 사실 네훌류도프와는 어울리는 상대였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마음에 들어 그녀는 머지않아 네훌류도프가 자기 것이 되리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자기가 그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정신병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의식적인 그리고 끈질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그에게 서로 본심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걸음을 멈춘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는 말했다.
무슨 일이죠? 그는 법정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기억해내고 얼굴을 찌푸렸다. 네, 좀 일이 있었지요. 하고 그는 정직해지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기묘하고도 이상한 중대 사건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는 말하며 더욱 얼굴을 붉혔다. 그럼 제게 들려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녀의 볼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가 짚고 있던 의자가 약간 움직였다. 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대답이 실제로 자기에게 몹시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가볼까요? 그녀는 마치 쓸데없는 상념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내흔들고는 여느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갔다. 그녀는 나오려는 눈물을 억누르기 위해 어색하리만큼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그녀를 이렇게 슬프게 한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으나 자기가 여기서 약한 마음을 보인다면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즉 그녀에게 속박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공작 부인의 방으로 갔다. 27.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금방 하고 난 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식사하는 꼴불견스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혼자서 식사를 했다. 긴 안락의자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고 그녀는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큰 키에 머리칼이 검은 젊게 단장한 부인으로 긴 이에 검고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공작 부인과 의사와의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저녁엔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뿐 아니라 기름을 발라 수염을 양옆으로 갈라붙이고 그녀의 곁에 앉아있는 의사의 모습을 보자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콜로소프는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와 나란히 등이 낮은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적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리퀴드 술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미시는 네훌류도프와 함께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으나 그곳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피로하시거나 귀찮아하시는 기색이면 제 방으로 오세요. 네. 그녀는 네훌류도프와 콜로소프를 보며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어조로 미소를 밝게 지어 보이면서 말하고는 두터운 양탄자 위를 밟으며 조용히 나갔다. 잘 오셨어요. 자, 여기 앉아서 얘기나 들려줘요.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아름다운 의치를 내보이며 마음에도 없는 그러나 일부러 자연스럽게 짓는 야릇한 웃음을 띠면서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말했다. 당신은 매우 우울한 기분으로 재판소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은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돼요. 하고 그녀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언뜻 자신의 부덕이, 아니 나에게는 남을 재판할 하등의 자격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이 교묘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며 그녀는 네훌류도프의 말에 진실함에 크게 감동한 양 감탄했다. 그런데 그림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무척 흥미가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덧붙였다. 내가 몸만 불편하지 않다면 벌써 보러 갔을 텐데. 그림은 그만뒀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비위를 맞추려 드는 그녀의 가식된 말들이 그녀가 감추려 하는 늙음과 같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여 그는 무미하게 대꾸했다. 저런, 아깝게도. 저 렛빈 씨도 이분에게 타고난 자질이 있다고 했었어요. 하고 부인은 콜로소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담. 얼굴을 찌푸리며 네훌류도프는 생각했다. 네훌류도프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유쾌하고 지적인 대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음을 깨닫자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콜로소프에게로 화제를 돌려 신작 희곡에 관해 그의 의견을 물었다.
마치 콜로소프의 의견이야말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인 평가를 갖는 것이라고 믿는 듯한 말투였다. 콜로소프는 그 희곡을 비난하며 이에 덧붙여 자신의 예술론을 떠들어댔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그의 비평이 날카로운데 감탄하며 희곡 작가를 변호했으나 곧 그만두거나 절충된 의견을 늘어놓거나 했다. 네훌류도프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그의 눈과 귀에 들려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와 콜로소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네훌류도프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첫째, 그들은 서로 신작 희곡에 대해서도 말 상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단지 식후의 혀와 목의 근육을 움직이고 싶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야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로 콜로소프는 보드카와 포도주와 리키르를 마셔서 약간 취기가 있었으나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얻어마시게 된 농부가 한껏 취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고 평소 술을 즐기는 사람이 다리도 비틀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헛된 소리를 짓거리지도 않는 그런 정도였으나 그래도 맑은 정신은 아닌 잠옷 흥분된 만족감에 잠겨 있음을 알았다. 셋째로 네훌류도프는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이 이야기 도중 종종 창밖으로 불안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것을 알았다. 창문으로 서서히 비쳐드는 석양빛이 그녀의 늙음을 여실히 드러내지는 않을까 싶어서였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하고 그녀는 콜로소프의 무슨 의견에 대해서인지 이렇게 말하고 안락 의자 옆에 달린 벨을 눌렀다. 이때 의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한 가족인 양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그를 눈으로 전송하며 말을 계속했다. 필립, 저 커튼 좀 내려줘요. 벨소리를 듣고 아까의 잘생긴 하인이 들어오자 부인은 커튼을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에겐 신비스러운 면이 있어요. 신비스러운 면이 없는 건 시가 아니에요. 커튼을 내리려는 하인의 동작을 답답한 듯이 한쪽 까만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부인은 말했다. 시가 없는 신비주의란 미신에 지나지 않고 신비주의가 없는 시란 산문과 마찬가지예요. 커튼의 구김살을 바로잡고 있는 하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부인은 염려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필립, 그 커튼이 아니야. 큰 창문의 것 말이야. 이런 말까지 일일이 해야 하는 자기의 마음 쓰임이 서글픈 듯이 부인은 비통하게 부르짖고 곧 이런 마음을 달래려는 듯이 반지 낀 손으로 향기 좋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가를 입으로 가져갔다. 넓은 가슴팍에 뼈대가 굵은 이 잘생긴 필립은 겸연쩍은 듯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팽팽한 넓적다리로 힘있게 양탄자를 밟으면서 조용히 다른 창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레 공작 부인을 바라다보며 한 줄기의 광선도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 짜증이 난 부인은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그치고 이렇게까지 마음 상하게 하는 우둔한 필립에게 다시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순간 필립의 눈에 불꽃이 번쩍 빛났다. 제기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분명히 말해야잖아. 저 아이는 분명히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을 것이다. 아까부터 그들을 주시하고 있던 네훌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잘생기고 힘이 센 필립은 곧 환한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허위투성이의 부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하기 시작했다. 물론 다윈의 학설에도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등이 얕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콜로소프는 졸음 섞인 눈으로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을 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너무 한계를 넘었습니다. 당신은 유전설을 믿습니까?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네훌류도프에게 신경이 쓰이는지 이렇게 물었다. 유전설요? 하고 네훌류도프는 되물었다.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의 상상 속에 떠오른 이상한 환상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는 잘생기고 힘이 센 필립과 나란히 서 있는 수박같이 불룩한 배와 대머리에 대쪽처럼 비쩍 말라 힘줄이 드러나 보이는 양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콜로소프의 나체를 상상해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비단과 빌로도로 감싼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의 어깨도 벗겨버리면 어떨까 그려보았으나 이 상상은 너무나 소름이 끼쳤기 때문에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이상한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 미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애에게 가보세요. 미시가 그리그의 새 곡을 쳐서 들려드리고 싶어 하던데요. 아주 좋은 곡이에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을까? 네글류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로 장식된 뼈까지 비쳐 보일 듯이 앙상한 공작 부인의 손을 쥐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객실에서 마주친 까체리나 알렉세예브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 배시몬의 일로 무척 피곤하신 모양이죠. 하고 그녀는 평상시와 같이 프랑스어로 말했다. 네,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만 다른 분들에게까지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하고 네글류도프는 말했다. 어째선가요? 제발 그건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는 모자를 찾으며 말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때 당신은 가혹한 태도로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말씀을 피하시죠? 생각나지, 미씨? 카체리나 알렉세예브나는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미씨에게 물었다. 그건 농담이었지요. 네글류도프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농담으로는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우린 너무나 추악해서, 아니, 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경우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은 하지 마세요. 그보다 우리들의 어떤 점이 그렇게 추악한지 말씀해 주세요. 카체리나 알렉세예브나는 네글류도프의 어조가 자모 심각한 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농담조로 말했다. 자기의 기분이 언짢은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거북한 일은 없어요. 하고 미씨가 말했다. 난 절대로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유쾌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죠. 자, 제 방으로 가세요. 우리들이 당신의 우울한 기분을 바꿔드리겠어요. 네글류도프는 재갈을 물리고 마차에 멍에를 씌우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말이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을 맛보았다. 그는 오늘은 더욱 그런 마차 따위를 끌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사과하고 인사를 했다. 미시는 여느 때보다 더 오랫동안 그의 손을 쥐고 있었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은 당신의 친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일 와주시겠어요? 글쎄요. 네글류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그녀에 대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 밖으로 나왔다. 도대체 알 수 없군. 걱정이 돼요. 하고 네글류도프가 나가고 나자 까체리나 알렉세예브나가 말했다. 내가 알아보겠어요. 자존심을 상할 만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분은 감정이 예민하시니까. 그보다도 무슨 수치스러운 연애가 말썽이 된 모양인가 봐. 하고 미시는 말하려 했으나 차마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네글류도프를 바라볼 때와는 다른 어두운 얼굴로 초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언짢은 이야기를 차마 카체리나 알렉세예브나에게 할 수가 없어 다만 누구에게고 다 굳은 날도 갯날도 있게 마련이에요. 라고만 중얼거렸다. 그분도 나를 속이는가 하고 그녀는 언뜻 생각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뒤에도 그렇다면 그분도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야. 일이 이렇게까지 된 뒤에도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미시 자신도 뭐라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을 품게 하고 거의 미래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확약된 것이 아니라 해도 그의 눈길과 미소와 암시와 무언의 침묵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녀로서는 그를 잃는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다. 28. 부끄럽고 추한 일이다.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한편 네글류도프는 집으로 가는 낯익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거듭 생각하고 있었다. 미시와 나눈 대화에서 느낀 답답한 심정은 아직도 가슴에서 씻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면 그는 형식상 그녀에 대해서 거리낄 만한 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구속시킬 만한 암시를 한 적도 없고 아직 그녀에게 구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를 그녀와 연관시켜 이미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녀와 결혼할 형편이 되지 못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부끄럽고 추한 일이다.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비단 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추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그는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서면서도 말했다. 저녁은 그만두게. 그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온 꼬르네이에게 말했다. 식당에는 식기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물러가 있게. 알겠습니다. 하고 꼬르네이는 말했으나 그대로 멈춰서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네훌류도프는 그러한 그를 보자 불쑥 화가 치밀었다.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일부러 짓궂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꼬르네이가 식기를 들고 나가자 네훌류도프는 차를 따르기 위해 사모발에 있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발소리를 듣고는 지금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에 얼른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석 달 전 바로 이 객실에서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다. 지금 아버지의 초상화와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 각각 달려있는 램프불이 비치고 있는 이 방에 들어오자 그는 어머니의 임종 때 자기가 취한 행동을 생각했다. 그때의 자기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그것도 부끄럽고 추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도 회복될 가망이 없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바랐던 것을 생각했다.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바랐던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이루고 있었으나 사실은 자신이 어머니의 고통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바랐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5,000 루블리를 주고 그리게 한 어머니의 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가슴이 널찍하게 팬 까만 빌로도의 긴 옷을 입고 있었다. 화가는 특히 가슴과 두 유방 사이의 팽곡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과 어깨를 정성 들여 그린 것이 확실했다. 온통 부끄럽고 추하기만 한 일이었다. 반나체의 미녀로 그려진 어머니의 초상화에는 무언지 신성한 것을 모독한 혐오스러움이 감돌고 있었다. 더구나 석 달 전 바로 이 방에서 미이라처럼 창백하게 말라버린 부인이 방 안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에 지울 수 없는 죽음의 악취를 풍기면서 누워 있었음을 돌이켜 생각하니 더욱 심한 혐오감이 그림에서 느껴졌다.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날 뼈와 가죽만 남은 거무스름한 손으로 그의 희고 억센 손을 잡고 한동안 그를 바라보면서 미자야,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책망하지 말아다오 하고 말하며 병고에 시달려 꺼진 눈에 눈물을 가득 깨게 하던 생각이 났다. 아, 얼마나 추악한 꼴이람. 대리석처럼 하얀 어깨와 팔을 드러내고 잠옷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던지고 있는 반나의 여인을 힐끗 바라보고는 그는 중얼거렸다. 초상화에 드러난 가슴은 며칠 전에 역시 가슴을 거의 드러낸 또 한 여인을 연상시켰다. 그 여인은 무도회에 입고 갈 무도복을 보여주겠다는 구실로 밤에 그를 자기 집으로 부른 미시였다. 그는 혐오스러운 감정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와 팔을 상기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거와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칠고 야비스러운 그녀의 아버지, 게다가 이상한 소문을 떠돌게 하고 있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구역질나고 추했다. 그야말로 부끄럽고 추하며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아, 싫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벗어나야 한다. 꼬르차킨 집안에서도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에게도 유산에서도 그 밖의 모든 가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숨쉬자. 외국으로 가자. 로마로 가자. 거기서 그림 공부를 하자. 그는 자기 재능에 대한 회의를 생각했다. 상관없어. 마음껏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돼. 우선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자. 서둘러 배심 사건을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문제도 해결해야겠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스럽게도 그의 마음속에 사팔기가 있는 까만 눈을 한 여제수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 피고로서의 마지막 발언을 허락받았을 때 얼마나 슬프게 흐느껴 울었던가. 그는 황급히 그녀의 환상을 지워버리려는 듯 피우고 난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는 또 한 대에 불을 붙여 문 다음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지냈던 일들이 차례차례 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와의 마지막 밤이며 욕망을 채우고 났을 때 그를 엄습한 환멸 따위를 상기했다. 부활제 날 흰옷에 빨간 리본을 달았던 모습이 생각났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실된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었어. 아니, 그 이전 고모집에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다. 그는 그 당시에 자기를 돌이켜 생각했다. 그 청순하고 터져 넘칠 듯했던 생명감이 다시금 그를 휩싸고 들어와 그는 괴롭고 가슴 아팠다. 그때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카츄샤와 오늘 법정에서 본 상인을 상대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매춘보와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해도 그에 비길만 했다. 그 당시 그는 유망한 장래가 열려있는 의욕에 찬 자유로운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목적도 없는 어리석고 공허한 생활의 굴레 속에 얽혀 있으면서도 빠져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아니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느꼈다. 그는 지난날 한때나마 솔직한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언제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자기 신조로 삼았으며 또 사실 성실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무서운 허위, 빈틈없는 허위,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허위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느꼈다. 여기에 이 허위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그는 이 허위 속에 빠지고 이 생활이 몸에 배어 그것에 만족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 바실리예브나와의 관계를 끊고 그녀의 남편이나 아이들을 거리낌 없이 볼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미시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토지 사유가 비합리적이라는 사고방식과 어머니의 유산을 소유한다는 이 모순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까? 카츄샤에 대한 자신의 가오를 어떻게 속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었다. 사랑했던 여인을 버릴 수는 없다. 변호사에게 돈을 주어 그녀가 받은 부당한 판결로부터 그녀를 구해준다는 것만으로는 그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그녀에게 돈을 준 걸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돈으로 속죄할 수는 없다. 복도에서 그녀를 쫓아가 붙잡고 돈을 억지로 쥐어주고 피에 달아났던 일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 그 돈. 하고 그는 그때와 같은 혐오와 공포를 떨면서 그 순간을 상기했다. 아, 얼마나 비열했던가. 그때처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오직 비열한 인간이나 철면피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다. 하고 그는 외쳤다. 정말로 나는. 하고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처럼 나는 뻔뻔스러운 인간일까? 그렇지 않다면 뭐란 말인가?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더욱이 나쁜 일은 그것 하나뿐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마리아 바실리예브나와 그의 남편의 태도는 정당하단 말인가? 올바르단 말인가? 그리고 재산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구실로 비합리적인 줄 알면서도 부를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깨끗이 못한 생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추한 것은 카츄샤에 대한 나의 소행이다. 철면피, 비열한, 제멋대로들 나를 비판하려무나. 그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끼게 된 혐오, 특히 오늘 저녁 노공작에게서, 소피아 바실리예브나에게서, 미시에게서, 꼬르네이에게서 느낀 혐오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음을 알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기의 비열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심정 속에 무언가 고통스러우나 동시에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있었다. 그에게는 전에도 몇 번 자신의 생활에서 마음의 정화라고 불렀던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가 말하는 마음의 정화란 오랜 시간을 거친 뒤에 불쑥 내면 생활의 지체와 정체를 절감하고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정체의 원인이 된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신상태를 이릅니다. 이런 각성을 한 뒤면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활 신조를 만들어 앞으로는 이 신조로 생활해 나갈 결심을 하는 것이었다. 일기를 쓰고 앞으로는 결코 어기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즉 그 자신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로운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은 구렁 속으로 떨어지곤 했다. 이렇게 그는 몇 번이나 자신을 정화하고 일어서곤 하였다. 처음 그가 이런 맘을 먹은 것은 고모네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낼 때였다. 그것은 가장 활기 넘치고 기쁨에 가득 찬 각성이었다. 그리고 그 실행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 후 다시 그와 같은 각성을 가진 것은 문간의 일을 집어치우고 목숨을 바칠 결심으로 전쟁 중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빨리 찌꺼기가 쌓였다. 그 다음의 각성은 군대에서 나와 외국으로 가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을 때였다. 그 후로는 한 번도 마음의 정화를 구하지 않은 채 너무나 오랫동안 지냈으므로 마음속의 불결함도 더욱 심하고 또 양심이 요구하는 것과 그가 보내고 있는 실생활과의 차이도 엄청나게 컸다. 그는 이 차이를 보고 몸을 떨었다. 그 차이가 너무도 크고 너무 더러웠으므로 처음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을 정도였다. 자신을 끌어올리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얼마나 여러 번 애써 보았던가. 하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은가. 마음속에서 유혹자가 말했다. 무슨 이유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 하는가. 너뿐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힘을 갖고 그것만이 영원한 자유로운 정신적인 존재가 이미 네훌류도프의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자기와 앞으로 되고자 바라는 자기와의 거리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미 눈뜬 정신적 존재인 그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게 여겨졌다. 비록 이로 해서 무슨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 허위를 깨뜨려 버리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실행하자. 하고 그는 단호하게 소리내어 말했다. 미시에게도 솔직히 말하자. 나는 타락한 자로 그녀와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공연히 그녀의 마음을 혼란되게 했다고 말하자. 귀족회장 부인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에게도 말하자. 아니야. 그녀에겐 얘기할 아무것도 없어. 그보다 그녀의 남편에게 나는 비열한 사나이로 지금까지 당신을 거짓으로 대해왔다고 말하자. 유산도 진실에 따라 처분하자. 그리고 그녀 카츄샤에게는 나는 비열한 사나이로 당신에겐 죄 지은 인간이다. 앞으로 당신이 짊어질 운명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자. 그렇다. 그녀를 만나 용서를 구하자. 어린애가 잘못을 빌듯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만일 필요하다면 그녀와 결혼하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어릴 때 곧잘 했던 것처럼 두 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고개를 들어 눈길을 위로 향하게 하고 누군가를 향해 말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깃드시어 저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는 기도했다.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깃드시어 온갖 불결함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잠들고 있던 신이 눈뜬 것이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유와 용기와 삶의 기쁨을 느꼈을 뿐 아니라 선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모두 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것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눈물이었다. 선한 눈물은 몇 년 동안 그의 속에 잠들고 있던 정신적 존재가 눈뜬 것을 기뻐하는 눈물이었고, 악한 눈물이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미덕에 대해 감동하는 눈물이었다. 그는 흥분됐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창문은 뜰 쪽을 향해 있었다. 고요하고 달밝은 밤이었다.
거리에서 마차바퀴 소리가 울리고 지나더니 만물이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창문 바로 앞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린 키 큰 포플라 나무의 그림자가 비쳐 말끔하게 비질한 뜰의 모래 위에 갈라진 나뭇가지를 뚜렷하게 그리고 있었다. 왼쪽에는 밝은 달빛이 비쳐서 하얗게 보이는 헛간 지붕이 있었다. 앞쪽으로는 얽힌 나뭇가지들과 그 뒤쪽으로는 까만 벽이 가지 틈 사이에 보이고 있었다. 네흘리도프는 달빛 비치는 뜰이랑 지붕이랑 포플라 나무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맑고 상쾌한 밤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아, 기분 좋다. 정말 기분이 좋구나. 정말로. 그는 자기 마음이 눈뜬 것을 단지 이런 말로 되풀이하기만 했다. 29. 카츄샤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여느 때 많이 걸어보지 않던 발로 15km나 되는 돌길을 걸어와 지칠 대로 지치고 발이 아픈 데다 생각지도 않았던 중용을 선고받아 낙심하였고 게다가 배까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휴정 시간에 간수들이 그녀 옆에서 빵과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했을 때 입안에 군침이 가득 깨며 시장기를 느꼈으나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치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3시간가량 지나고 나자 그때엔 먹을 마음도 내키지 않고 다만 피곤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다. 그리하여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유용수라는 개념이 도무지 자기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을 지극히 당연한 듯이 듣고 있던 배심원들과 재판관들의 엄격하고 사무적인 표정을 본 그녀는 울분이 터져나와 법정안이 떠나갈 듯이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외침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자기에겐 이 사건 판결을 뒤엎을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에게 가해진 이 냉혹한 부정 앞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가차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 남자들이라는 데에 놀랐다. 그것도 늙은이가 아닌 젊은 남자들, 언제나 자기를 부드럽게 바라보던 남자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오직 한 사람, 검사보만이 예외임을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재수실에서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휴정 시간에도 이들 남자들이 단지 그녀를 보기 위해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양 문 옆을 슬쩍 지나쳐 가기도 하고 죄수실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내들이 그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죄도 없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느닷없이 유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곧 울음을 그치고 아주 기진맥진하여 호송될 것을 기다리며 재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금 한 가지, 오직 담배를 피우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가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 부치코바와 까르진킨이 들어왔다. 그들도 선고를 받고 그곳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었다. 부치코바는 마슬로바를 보기가 무섭게 달려들며 그녀를 유용수라고 불러댔다. 그래, 기분이 어떠냐?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다. 더러운 계집애야.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는 수 없지. 이제 징역살이를 하게 됐으니 몸치장도 다 했지. 마슬로바는 두 손을 제수복 소매 속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이고서 두어 발짝가량 떨어진 마룻바닥을 그저 응시하면서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참견하지 않을 테니 내게도 참견하지 말아줘요. 하고 그녀는 같은 말을 두세 번 되풀이한 뒤 입을 다물어 버렸다. 까르친킨과 부치코바가 끌려나간 뒤에 간수가 2루블리의 돈을 그녀에게 전해주자 그제서야 그녀는 조금 기운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내가 마슬로반가? 수희가 물었다. 이거 말이야, 어느 부인이 전해주라더군. 돈을 주면서 간수는 말했다. 어느 부인인가요? 그냥 받기만 해. 너희들과 얘기할 이유는 없어. 이 돈은 유각 여주인 끼따예바가 보내준 것이었다. 재판소에서 돌아올 때 그녀는 정리에게 마슬로바에게 돈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무방하다고 그는 대답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녀는 통통한 하얀 손에서 장식 단추가 3개 달린 양가죽 장갑을 벗고 비단 스커트의 뒷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 벌어들인 공채에서 금방 끊어온 듯한 상당한 매수에 이르는 이자표 중에서
2루블리 50코페이카표를 한 장 꺼내어 20코페이카짜리 2장과 10코페이카짜리 1장을 덧붙여서 정리에게 주었다. 정리는 간수를 불러서 여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돈을 건네주었다. 죄송합니다. 꼭 전해주세요. 하고 끼따 예바는 간수에게 말했다. 간수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서 마슬로바에게 거칠게 대했던 것이다. 마슬로바는 이 돈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 이 돈으로 지금 자기가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담배를 좀 구해서 피웠으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모든 생각은 오직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로 쏠려 있었다. 이 욕구가 어찌나 강했던지 그녀는 재판관실의 문틈에서 복도로 담배 연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알고 그 공기를 크게 호흡하여 들이마셨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녀를 돌려보내야 할 서기가 피고에 대한 생각을 잊고 어느 변호사와 함께 금지된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에 열중하여 마침내 그에 대한 토론까지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이 몇 사람과 늙은 사람 몇이 재판이 끝나자 그녀를 보기 위해 다가와서는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무리들에겐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다. 겨우 4시가 지났어야 그녀는 리제고로도 태생과 쭈바시 태생의 두 호송병에게 호위되어 재판소 뒷문으로 그곳을 나왔다. 그녀는 재판소의 문을 나서기 전에 그들에게 20코페이카를 주면서 흰빵 2개와 담배를 사줄 것을 부탁했다. 쭈바시인은 웃으면서 돈을 받고는 그래, 사다 주지 하고 말하더니 정말로 담배와 흰빵을 사다 주었다. 그리고 정직하게 거스름돈까지 주었다. 그러나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었으므로 그녀는 강렬한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형무소로 돌아왔다. 그녀가 문 앞으로 끌려갔을 때 때마침 기차로 도착한 100명가량의 죄수들이 끌려가고 있었다. 좁은 통로에서 그녀는 이들 무리와 마주쳤다. 죄수들, 수염을 기른 자, 수염을 깎은 자, 젊은 사람, 러시아인, 다른 종족인, 그중에는 머리를 반만 깎은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발에 채운 족쇄를 소리내어 울리면서 먼지와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떠드는 소리와 코를 찌르는 냄새를 현관 통로에 가득 풍기고 있었다. 죄수들은 마슬로바의 곁을 지나면서 모두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중 어느 죄수는 그녀에게로 다가와서 건드려 보기도 했다. 야, 상당한데 예뻐 하고 누군가가 외쳤다. 아가씨, 안녕하시오 하고 다른 누군가가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뒷머리를 박박 밀어버리고 면도질한 얼굴에 우수염만 남겨둔 얼굴이 거무스레한 사나이가 철거덕철거덕 족쇄 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봐, 옛 정부를 못 알아보나? 시치미 떼지 말라고. 그녀가 떠밀자 그는 이빨을 내보이고 눈을 부릅뜨고는 외쳤다. 이 자식 무슨 짓 하는 거야? 하고 등 뒤에서 다가온 전옥보가 소리쳤다. 죄수는 몸을 움츠리고 급히 물러났다. 넌 어째 여기 서 있는 거야? 마슬로바는 방금 재판소에서 끌려 나오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기진맥진하여 말할 기력도 없었다. 법정에서 오는 길입니다. 하고 고참 호송병이 지나가는 죄수들 틈에서 나와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그러면 빨리 간수장에게 넘겨줘.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콜로프 수감시켜. 전옥보가 외쳤다. 간수장이 다가와서 화가 난 듯이 마슬로바의 어깨를 툭 치고는 턱으로 가리키며 여자 감방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슬로바의 온몸을 조사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아침에 나왔던 감방으로 다시 들여보냈다. 담뱃값은 흰빵 속에 넣어두었었다. 30. 마슬로바가 수감되어 있는 감방은 길이가 6m 30cm, 폭 5m의 기다란 방으로 창문이 둘 있고 칠이 벗겨진 낡은 페치카가 벽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고 나란히 줄지어 놓여진 금간 나무 침대가 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운데 문 맞은편에는 꺼멓게 그을은 성상이 하나 걸려 있고 촛불이 타고 있었으며 먼지투성이의 국화꽃다발이 그 밑에 달려 있었다. 문 왼쪽 바닥에 검게 그늘진 곳에는 악취를 풍기는 변기통이 놓여 있었다.
방금 점호를 끝내고 난 후라 이제부터 아침까지 여제수들은 갇혀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감방의 제수는 모두 15명으로 여자 12명과 어린애 3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아직 어두워지지 않아 나무 침대에 들어가 누운 것은 2 여자뿐이었다. 한 여자는 제수복을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행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류된 백치로 거의 언제나 누워 지냈다. 또 한 여자는 절도범으로 형기를 거의 끝내가는 결핵 환자였다. 그녀는 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워있을 뿐으로 제수복을 말아 베개 대신 베고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몸을 옆으로 누이고 목구멍에서 엉켜 뭉클거리는 가래를 억제하면서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외 다른 여자들은 맨머리에 올이 거칠게 짜여진 속옷바람으로 나무 침대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창가에 서서 바깥들을 지나가는 남자 제수들을 보고 있었다. 바느질을 하고 있던 3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오늘 아침 마슬로바를 전송해 주었던 그 노파였다. 꼬라불료바라고 불리는 키가 크고 건장한 여자로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언제나 찌푸리고 턱 밑에 피부가 주머니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관자놀이 부근에는 아맛빛 머리칼이 나 있었고 한쪽 볼에는 털이 난 사마귀가 붙어 있었다. 이 노파는 도끼로 남편을 때려 죽인 죄로 유형 선고를 받았다. 남편이 그녀가 데리고 온 딸을 귀찮게 집적거렸다 하여 죽인 것이다. 노파는 감방장으로 술도 밀매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끼고 일감을 펼쳐 밭일에 단련된 커다란 손에 농부들이 하듯이 3 손가락으로 바늘을 쥐고는 바늘 끝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여 손을 놀리고 있었다. 노파 곁에 앉아서 자루를 꿰매고 있는 여자는 큰 키에 코가 납작하고 거무스름한 얼굴빛에 조그마한 눈을 가진 수다스럽고 마음씨 좋은 여자였다. 그녀는 전에 철도에 건널목지기를 했었는데 열차가 달려올 때 신호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켜 3개월의 금고형을 받은 것이다. 역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또 한 여자는 페도시아라고 하는 흰 살결의 긴 아맛빛 머리칼을 둘로 갈랐다 그것을 작은 머리 가장자리에 둘로 감고 있는 귀엽게 생긴 아직 나이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을 독살하여 죽이려 한 죄로 복역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석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8개월 사이에 남편과 화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무렵에는 서로 더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 남편과 시아버지, 특히 그녀를 아끼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애써 그녀를 변호했으나 결국 그녀는 시베리아 유형의 형벌을 선고받고 말았다. 마음씨 착하고 명랑하고 늘 웃어 보이는 페도시아는 마슬로바의 나무 침대 옆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마슬로바의 일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녀의 일이라면 뭐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처럼 나서곤 했다. 그 밖에 2 여자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나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40살가량의 야이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로 옛날엔 꽤나 미인이었을성 싶은 그러나 지금은 마르고 초췌했다. 그녀는 어린애에게 희고 길게 늘어진 젖을 꺼내 먹이고 있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신병이 소집되었을 때 농부들은 그 징집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몰려들어 경관을 막고 그 신병을 빼앗았다고 한다. 그녀는 징집된 이 신병의 큰어머니로 신병이 탄 말고삐를 제일 먼저 잡았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얼굴이 주름살 투성이에 착해 보이는 백발에 등이 굽은 노파였다. 이 노파는 페치카 옆에 있는 걸상에 앉아서 4살가량의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머리를 짧게 깎은 사내아이가 아까부터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자기 옆을 빠져 달아나는 것을 금방 붙잡을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다. 사내아이는 이것 봐, 또 못 잡았지 하는 말을 되풀이하며 장난치고 있었다. 방아째로 아들과 같이 온순하게 복역하고 있는 이 노파는 수감된 아들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보다 더 집에 혼자 있을 영감을 걱정하면서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려 빨래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통 이투성이가 되어 있지나 않나 염려하고 있었다. 이 7 여자들 외에 4명은 열린 창가로 몰려가서 쇠창살을 붙잡고 아까 마슬로바와 현관 입구에서 마주친
남자 제수들이 마침 뜰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손짓도 하고 소리치며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 중 몸집이 크고 뚱뚱하고 빨간 머리칼을 가진 절도범으로 복역 중인 한 여자는 주근깨 두성이의 얼굴에 허옇고 누르스름한 손과 벌어진 옷깃 사이로 짧게 달라붙은 목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크게 소리치며 상스런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키가 10살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볼품없고 피부가 거무스름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데다 부스럼투성이었으며 검은 양눈 사이가 넓게 벌어졌고 두껍고 짧은 입술은 허연 뻐드렁니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따금 소리치며 웃어대고 있었다. 멋을 부리기 때문에 멋쟁이란 별명으로 통하는 이 여제수는 절도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 뒤에는 아주 지저분하게 때가 낀 회색 셔츠만을 걸친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 초췌하고 바짝 마른 데다 임신 중이어서 불룩 배가 튀어나온 이 여자는 작물 은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여자는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옷 즐거운 듯이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네 번째 여자는 술 밀매로 수감된 작은 키에 몸집 또한 작은 여자로서 툭 붉어져 나온 눈에 착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아까 노파와 장난을 치며 놀고 있던 사내아이의 어머니로 7살 난 딸과 함께 징역을 살고 있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양말을 짜며 지나가는 남제수들이 짓거리는 말이 못마땅한 듯이 이마를 찡그렸다. 그녀의 딸은 희꾸무레한 머리칼을 풀어 흩트리고 속셔츠만을 입은 채로 빨간 머리의 여자 곁에 서서 여인 조그만 손으로 그녀의 스커트를 쥐고는 여제수들이 남제수들과 주고받고 있는 지저분한 욕짓거리를 그들에게 눈길을 쏟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리곤 그 말을 잊지 않게 새겨두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직한 소리로 되뇌이고 있었다. 그리고 12번째 여자는 아비 없는 애를 낳아 우물에 빠뜨려버린 제목으로 들어온 교회 급사의 딸이었다. 그녀는 크고 날씬한 몸매에 짧고 굵게 따 느린 갈색의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고 튀어나온 눈알은 앞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러운 회색 속옷바람에 맨발로 방 안의 빈 곳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벽 있는 대로 걸어갔다가는 다시 몸을 돌려 되돌아오곤 하였다.